근데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정량화된 메커니즘이지 과거의 패턴처럼 반감기에 막 급격한 상승 이런 건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고 ETF 승인으로 인한 어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900여 개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웰스파고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융은행 회사죠. 그리고 뭐 UBS 같은 유럽 쪽에 굉장히 큰 금융 회사들인데 이러한 회사들이 좀 리스트로 있더라고요. 그 말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금융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ETF 토ken에서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리스트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비중이 많이 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호재일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웰스파고 투자하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 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마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기업들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볼륨은 늘려가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구성을 하는데 뭐 해치 자산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크가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금융회사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담았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다들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장이 결국에 커지겠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잠깐 투자 3개월, 6개월, 뭐 1년 투자하려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떤 같은 호흡으로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야지 뭐 요게 호재다 해서 지금 갑자기 급등한다 이러한 이슈로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시장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할 것인지를 보고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CME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큰 어떤 선물 거래소죠. 그래서 사실 CME에서 거래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가장 큰 그 투자 회사들은 다 CME를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운영되는 게 뭐 그 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채권 미국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그 모든 상품들이 거기서 다 거래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 24시간 운영되고 트레이딩 시장에서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어떤 근원이 되는 경제의 핵심 그 방향을 이끄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 그 선물로는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물을 이제 승인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이 시장에서는 CM에서는 현물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물을 다 인도받지는 못하지만 인도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현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원래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또 생긴 게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근데 ETF 시장은 실제 그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니까 증서를 사는 거니까 그걸 산 사람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물이 없는 건데 이 CME에서는 그 현물 비트코인 현물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기에 이제 거래소에서 있던 그 비트코인들이 실제 이제 현물 비트코인들이 이 CME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CME로 옮겨왔다는 의미는 굉장히 제일 큰 시장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파급력이 일단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그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현물과 선물 두 개 다 되니까 볼륨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볼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이제 거기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승인된다고 해서 그 자금이 다 그 비트코인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볼륨을 키워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CM에서 만약에 현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호재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는 조금 더 어떤 큰 이슈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ME 거래소의 현물 비트코인은 뭐 일반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시장하고는 조금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시장 볼륨이 좀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 미국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거래소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 중국 기반의 바이낸스하고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2, 3차 거래소들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로 전체로 따지면 한국 거래소가 대표적인 거래소가 한 순위가 한 10위권 밖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전체 거래 볼륨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체 거래 볼륨을 봤을 때는 현재는 그 대부분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테더죠. USDT로 다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바이낸스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거래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테더 거래가 있긴 하지만 볼륨도 작고 좀 까다로워서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소외된 지역이 맞죠. 그래서 뭐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는 업비트 말고 다른 국내 거래소는 또 USDT 거래들이 또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볼륨이 작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좀 볼륨이 작긴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긴 하고요.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사실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렇게 이제 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파워는 좀 작은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봐야 되는 게 그 미국의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ETF의 거래 볼륨들은 실제 그러면 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냐?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거래 볼륨들은 또 결국에 현물 비트코인이랑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코인베이스에서도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거래 볼륨하고 그 ETF의 거래 볼륨들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계속 이제 ETF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성장하겠죠. 그런 입장을 좀 봐야 되고 만약에 CME에서 현물을 취급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시장이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리스크를 좀 제거해주고 거래 볼륨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소외되는 것은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결하기보다는 좀 정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더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비트코인은 물론 그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올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까지 시총 1위를 유지해왔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승인 자체가 비트코인에서는 호재고 이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전체 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산업들이 굉장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또 ETF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홍콩에서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홍콩 눈치 보고 하진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 거죠. 물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에는 무조건 호재가 되고 알트코인과 전체 시장이 좀 볼륨이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 불장이 뭐 아직 오진 않았는데 알트 불장은 보통 언제 오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터치했죠. 근데 아직 알트 불장이 안 왔다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고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거야라고 하면 대부분의 주요 트레이더들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새로운 고점을 신고점을 이제 갱신하고 자기의 어떤 비트코인 가격을 찾게 되면 그렇게 찾고 나서 뭐 조정도 받고 하겠지. 그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먼저 가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아직 전고점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을 찾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터치를 하면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같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아직 남아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더 간다면 알트코인의 상승폭도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주는 이유는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가 처음에는 비트코인 50개를 줬었고 그다음에 25개, 12.5개, 6.25개, 지금 3.16개 해서 계속 준단 말이에요. 보상이. 10분마다 비트코인 보상 주는 게 작아지는 거죠. 올해만 해도 반감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하나 채굴 하면 한 7억 보상을 받던 게 지금은 이제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3.5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에 의한 보상이 감소하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반감기인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줬었죠. 그래서 큰 폭으로 계속 줄다가 지금은 주는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90% 이상 공급이 됐어요.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8, 9%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을 줬고 그다음에 25 줬기 때문에 반감기가 꽤 영향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는 영향을 주긴 하지만 과거처럼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 시기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아예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올해만 봐도 7억에서 3.5억은 큰 차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과거만큼 크진 않지만 반감기에서 계속 이런 패턴이 유지될 거다. 그렇지만 공급량이 예전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정량화된 메커니즘이지 과거의 패턴처럼 반감기에 막 급격한 상승 이런 건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고 ETF 승인으로 인한 어떤 기관 참여자들 시장의 반응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반감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학습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반감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채굴은 또 뭔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한두 번 투자해 본 사람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반감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잘 돌아는 가겠지만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영향은 줍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안성은 결국 이제 그 채산성,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채굴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채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는 채굴자들이 많고 채굴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채굴을 하면 무조건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채굴을 계속 해왔던 채굴자들은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거고 그것을 언제 실현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실현했을 수도 있고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자들도 떠나게 돼요. 좀 떠나게 되면서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채굴이 좀 더 쉬워집니다. 과거보다. 그 말은 채굴에 투자해야 될 투자 금액에 비해서 또 수익이 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채굴자들이 많이 몰리고 채굴 기계 성능이 좋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막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떠나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영세한 채굴자들은 떠나고
그나마 힘 있는 채굴자에 남아서 계속 채굴을 유지하고 더 떨어지면 또 더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채산성이라고 하죠. 채산성은 내가 채굴에 들어간 원가하고 전기세 이런 비용에서 현재 가격에서 그걸 이제 뺀 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그 뭐 즉각적으로 시장 가격과 또 동일하진 않지만 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치에서 운영했을 때 이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세한 업자들은 좀 떠나기도 하고 좀 오래된 그 힘 있는 채굴자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